한 나라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네팔에서는 최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정부 청사와 국회의사당이 화염에 휩싸였으며 집권 세력이 단 72시간 만에 권력을 잃고 도망쳐야 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네팔에서는 국가 통치 체계가 사실상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군대뿐이며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과 새로운 국가의 미래에 대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네팔 사태를 단순히 SNS 플랫폼 차단에 대한 반발로만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그게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건 맞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되던 왕실 체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새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는지 말이죠. 199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네팔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막강한 힘을 휘두르던 왕가는 이러한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입헌 군주제라는 형태로 권력 일부를 내놓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향한 한 걸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이 변화는 오히려 국가를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었습니다. 1996년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마오쩌둥의 사상을 따르는 공산주의 세력이 무장 투쟁을 선언한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왕실을 완전히 제거하고 의회 민주주의마저 뒤엎어버린 뒤 자신들만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내전은 약 10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려 1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고 평범한 시민들은 매일같이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2001년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세자가 결혼 문제를 두고 부모님과 심각한 갈등을 빚다가 왕궁 안에서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국왕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왕실 가족들이 비극적으로 사망했죠. 네팔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나라는 내전으로 피폐해져 가는데 왕실은 내부적으로 이런 참극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재위 중이던 비렌드라 국왕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이며 나름 시대의 흐름에 따르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죠. 하지만 그가 이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자 왕위는 그의 동생인 기아넨드라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기아넨드라는 형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입헌 군주제 같은 건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과거의 영광, 즉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체계적으로 민주적 제도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죠. 2002년 5월 기아넨드라는 대담한 수를 둡니다. 내전 상황을 핑계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몇 달 뒤에는 자신이 임명했던 총리마저 무능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물러나게 만들었죠. 이런 독단적인 행동들은 국가를 위험한 권력 공백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왕실과 의회 그리고 무장 공산 세력 사이의 삼각 대립은 갈수록 격렬해졌어요. 2005년 2월 1일 기아넨드라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민주정부가 반군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헌법 효력은 정지되었고 정치인들은 가택연금당했으며 그는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과거의 절대 권력을 되찾으려 했죠. 하지만 이 결정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네팔의 정치 구도는 세 개의 축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왕실, 의회 민주주의 세력, 그리고 마오주의 반군, 이 셋은 서로를 견제하며 복잡한 권력 게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왕의 쿠데타는 이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제 구도는 왕실 대 나머지 모두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소에는 서로를 적대시하던 의회 정치인들과 무장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잡는 상황을요. 2005년 11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7개의 주요 정당들과 마오주의 반군이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한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기묘한 동맹은 이제 공동의 적인 왕실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정당 연합과 반군 세력은 전국적인 민중봉기를 조직했어요. 대규모 파업이 시작됐고 거리마다 시위대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명확했죠. 해산된 의회를 다시 복원하고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통합정부를 만들며 왕실의 운명을 결정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팔 전역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생이든 전문직 종사자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상관없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발포 경고가 떨어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실 정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곤봉과 최루탄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실탄까지 발사되었죠. 이 과정에서 적어도 18명이 생명을 잃었고 약 4,200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억압이 강해질수록 저항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어요. 매일매일 시위 규모는 커져만 갔고 결국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말이 되자 왕정은 사실상 붕괴 직전에 내몰렸죠. 여기에 미국과 인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기아낸드라 국왕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4월 24일 국왕은 결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항복을 선언합니다. 2002년에 자신이 직접 해산시켰던 의회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가 꿈꿨던 절대 권력으로의 회귀는 이렇게 국민들의 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후 상황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국왕은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9만 명에 달하는 군대는 이제 의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실이 누리던 법적 면책 특권도 완전히 사라졌죠. 왕은 더 이상 실질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마오주의 반군과의 평화협상에 집중할 수 있었고 2006년 11월에 드디어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거의 10년 동안 나라를 피로 물들였던 끔찍한 내전이 마침내 종식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반이 더 지난 2008년 4월 역사적인 선거가 실시됩니다. 놀랍게도 이 선거에서 마오주의 공산당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제1당이 되었어요. 뒤이어 의회는 240년 넘게 이어져 온 왕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네팔 왕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 네팔 연방민주공화국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네팔 공화국은 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사회, 그리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번영의 미래. 사람들은 새로운 체제에 큰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 거의 17년이 지나는 동안 이 약속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팔의 정치인들은 과거 왕실이 행했던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2008년 이후 네팔 정치는 말 그대로 카오스 그 자체였어요. 마오주의 공산당, 네팔 의회당,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당 등 여러 정당들이 집권했지만 어느 하나도 1년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2025년까지 무려 13개나 되는 다른 정부가 들어섰다 나갔어요.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KP 샤르마 올리, 푸시파 카말 다할,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같은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연립정부를 만들었다 해체했다를 반복했어요. 마치 회전문처럼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이들의 관심사는 국가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권력을 통한 개인적 부의 축적과 자기 세력 확장뿐이었죠. 공산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부패와 무능은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청년 실업률은 22%를 넘어서며 남아시아에서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젊은이들은 하루에 약 2,000명에서 5,2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중동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으로 말이죠. 네팔 경제는 얼마나 망가졌느냐면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국가 전체 GDP의 거의 32%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국가 경제가 사실상 해외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네팔에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국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미래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나마 국내에 남아있는 생산적인 경제 부문마저 정치 엘리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으니 이 젊은 세대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이 되었을 때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6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정당들에 대해 아무런 기억도 애착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이제 성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의회 정당들은 독재적인 왕실을 몰아냈던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부패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기득권 세력일 뿐이었죠. 그리고 2025년 이런 대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SNS에서 네포키드라는 트렌드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인 자녀들의 특권적인 삶을 겨냥한 움직임이었어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플랫폼에서 정치인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담긴 영상과 게시물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이 연간 1,450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이 젊은 정치인 자녀들은 명품 슈퍼카를 몰고 다니고 럭셔리 브랜드 옷을 걸치고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즐기며 그걸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들의 삶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네포키드 트렌드가 특히 위험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정치인들이 부패했겠지라고 생각만 했다면 이제는 그게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증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젊은이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P 샤르마 올리 총리 정부는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2025년 9월 4일 정부는 틱톡, 페이스북, X, 구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모든 주요 SNS 플랫폼을 즉시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정부는 명분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국가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네포키드 관련 비판을 막기 위한 검열이었으니까요. 이 조치는 네팔의 젊은 세대, 특히 지세대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고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 마케팅, 소규모 전자상거래 같은 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SNS는 그들의 사업 공간이자 생존 수단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해외로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에게 SNS는 가족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네팔 경제를 지탱하는 게 이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인데 그들이 가족과 소통하는 수단을 끊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금지 조치는 단순한 검열 행위를 넘어서 사람들의 생계를 끊고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며 중요한 사회적 유대를 단절시키는 그들의 삶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항은 9월 8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SNS 금지 조치와 그 배후에 있는 부패한 정치 체제에 항의하기 위해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보안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을 쏘고 물대포를 발사하고 고무탄을 썼습니다. 심지어 실탄까지 발포했어요. 그날 단 하루 만에 최소 1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유혈 진압은 오히려 군중들의 격렬한 복수심만 불러일으켰죠. 1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위는 전국적인 봉기로 폭발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정부는 8일 저녁 급하게 SNS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보안군을 감독했던 장관의 사임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어요. 분노의 불길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9월 9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정부 청사, 국회의사당, 총리 관저 등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건물에 불을 질렀어요. 이 과정에서 전직 총리였던 잘란 아트의 부인이 자택 방화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또 다른 전임 총리인 데우바도 폭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수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정부가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자 결국 9일 오후 KP 샤르마 올리 총리는 사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총리 관저를 떠나 군부대의 안전한 보호시설로 피신했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정부가 사라진 무정부 상태만이 남았어요. 민간 행정부가 증발하고 경찰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네팔군은 완전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었습니다. 9월 11일 군대는 전국적으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배치되었어요. 군은 수도 카트만두의 국제공항을 비롯한 핵심 기반 시설들을 장악하고 거리의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쇼크 라즈시그데일 군 참모총장의 주도하에 군 당국은 9월 12일부터 12일까지 지세대 시위대 대표들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시위대의 요구사항은 명확했어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의회를 즉각 해산할 것, 모든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할 것, 유혈 진압을 명령한 책임자들을 직위에서 해임할 것, 그리고 청년 중심의 새로운 임시정부를 구성한 뒤 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기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청년들의 절대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정치인들이 아닌 과도기를 감독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존경받는 비정치적 인물이 이끄는 임시정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군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시위대는 네팔에서 존경받는 법학자인 수실라 카르키를 임시 총리로 추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알려진 네팔 시위의 전개 과정입니다. 앞으로 네팔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번 봉기가 진정한 민주적 개혁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성만이 가득한 상황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네팔의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들이 진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